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4명의 당권 주자들은 이 시간 영남 지역에 가 있거나 갔다 왔거나 또 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대표 경선에 당심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당원의 약 40%가 영남권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독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의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22대 국회 의사 일정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사위 입법청문회 당시 정청래 위원장의 고압적인 태도와 또 동료 의원들에 대한 언행을 문제 삼아서 국민의힘이 정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리튬 전지 업체 소방당국이 이미 석 달 전 화재와 인명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 사망자 11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DNA 대조 결과 한국인 여성 1명, 중국인 남성 2명과 여성 7명, 라오스인 여성 1명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잇따른 휴진 철회로 의료계 강경 대응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휴진 움직임은 다시금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했지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공중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조금 전부터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발견 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 운영 문제를 들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돌아온 이유가 국회 정상화가 아닌 파행을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수가 2만 명을 넘어 2년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1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는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 등 모두 31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화재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희생자 23명의 신원도 DNA 검사 등을 통해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사고의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화재 이틀 만에 공장 업체 등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공장. 그 옆에 있는 공장 사무실로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줄줄이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31명의 사상자를 낸 리튬 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만으로 업체 대표의 사무실과 인력 파견 업체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화재 원인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배경에 업체의 과실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사고 전 일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충분히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거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대상은 업체 대표와 공장 관계자 등 5명. 앞서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는데 출국도 금지했습니다. 노동계에선 이번 공장 화재가 중대재해 참사라며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이후 하나 둘씩 드러나는 내용들은 참사가 예견되었던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단 경찰은 국가수로부터 화재로 숨진 23명 전원이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장 대표 등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재가 유해 위험에 대한 관리를 사업장에만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으로 인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장 CCTV를 보면 최초 발화 지점에서 작업자가 직접 배터리를 옮기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인다며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주 노동자들도 참여해 기피업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항상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리튬 전지 공장 화재로 사망한 11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국과수 DNA 대조 결과 한국인 여성 1명, 중국인 남성 2명, 여성 7명, 라오스인 여성 1명 등 모두 1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4명이며 유족들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도급 관계가 아닌 불법 파견 형태로 일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불법 파견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업체를 압수수색한 정부는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 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비롯한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체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파견됐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사고업체 대표는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어 인력을 공급받았고 불법 파견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용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불법 파견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급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도급 계약이 서면이 아니라 구두 체결된 거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인력 공급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실제 원청에 폐인되어 있는지, 작업의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인사노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확인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다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을.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의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화재 안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발생하기 전 아리셀 공장에 화재와 인명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28일 작성된 소방활동 자료 조사서를 보면 남양 119 안전센터는 이번에 불이 난 3동에서 제품 생산 라인이 빠르게 타면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번 화재로 숨진 23명은 모두 3동 2층에서 발견됐는데 조사서에는 공장 건물 11개가 인접하게 위치해 불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 휴진 철회로 의료계 휴진 동력이 상실돼가던 가운데 휴진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고 재차 결의했습니다. 전공이 의대생들을 떠나게 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세브란스와 강남, 용인 세브란스 교수들은 청진기를 내려놓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 업무만 유지됩니다. 환자들에 이어 세브란스 병원장들까지 나서서 해선 안 될 선택이라며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료계 휴진 움직임은 다시금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휴진 선봉에 섰던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 모두 기존에 계획했던 휴진을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톨릭 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까지 휴진 결정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휴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강경 대응 결정으로 의료계 휴진 결집 계기가 다시 마련된 셈입니다. 당장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도 다음 달 4일 예고한 휴진 계획을 무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경찰 수사에 발끈하며 총력 투쟁을 경고한 의사협회 역시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유진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 4월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면서 1년 7개월 만에 상승 반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18,000여 명에 불과해 인구는 4년 반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049명으로 1년 전보다 521명, 2.8% 늘었습니다. 지난 3월까지 18달간 이어지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역대 최소 기록 행진이 멈췄습니다. 지난해 4월 출생아가 12.5%나 줄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첫 출산까지 결혼 생활 기간이 평균 2.53년인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출산율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2년 8월 이후에 혼인 건수가 늘어난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줘서 이제 아마 8, 9, 10월 이쯤에는 조금은 늘어나는 월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18,039건으로 석 달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00여 건, 24.6% 늘었는데 4월 기준 역대 최대폭 증가입니다. 지난해 4월 8.4% 줄었던 기저효과에다 신고 일수가 하루 늘어난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8,65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12명, 4% 늘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우리나라 인구는 9,61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54개월, 4년 6개월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면담 불발 사실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홍 시장과 만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야 투쟁의 적임자임을 과시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만나기 싫어서 거절했다며 접촉한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애가 들어와 셀카나 찍고 돌아다니고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건 당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라며 한 전 위원장을 맹비난했습니다.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지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와서 당대표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한 전 위원장은 평소 자신을 맹폭하던 홍 시장의 최소한의 예의를 차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회동 불발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 시장을 만난 원희룡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의 반윤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협공에 나섰습니다. 내부에서 싸우다가 망하는 그런 당의 지도부가 들어설까 봐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지 못해 답답하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 우세 지역인 경남과 부산 지역을 돌며 정통 보수 이미지를 다졌습니다. 6.25 74주년에 맞춰 띄운 자체 핵 무장론의 세부 방침도 공개했는데 역시 보수 민심 잡기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핵무장입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안보는 더 이상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른바 런닝메이트는 친한, 친윤 줄세우기 야합으로 규정하고 개파 정치 타파를 강조하며 한동훈, 원희룡 두 경쟁자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 모두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두 분은 이재명 대표 선거에서 바로 진 분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대항에서 우리 원희룡 의원 나오겠다 저렇게 하는데요. 이 당이 결국은 공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8일부터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권주자 4명의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내 인사들도 참전하면서 당대표 경선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최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긴 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통화한 기록이 2건 더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 기록을 보면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낮 1시 반쯤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8분 45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또 오후 3시 40분에도 신 전 차관이 먼저 전화해 3분 36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 파견된 김모 대령이 김화동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과 전화하거나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내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 등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군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단 선수에게 욕설과 체벌을 했다는 건데 손 씨는 진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도 지도 방식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손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였던 피해 아동이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연습 중 실수를 하면 온갖 욕설이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욕설은 계속됐고 실수라도 하면 집으로 보낸다는 폭언을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코치 2명은 숙소에서 수차례 엉덩이를 때리거나 훈련 중 허벅지를 때려 멍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은 상담 경찰 앞에서 손 감독과 코치들을 벌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 측이 지난 3월 이뤄진 손 아카데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고 고소하며 불거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손 감독과 코치 등 3명을 욕설과 체벌 등에 따른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손 감독 측은 피소 사실은 인정했지만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 측이 수억 원 합의금을 요구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자신의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은 반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피해 아동 측은 손 감독이 고소인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만난 아카데미 코치들이 사과 없이 처벌불원서 작성과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우선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5억 원 합의금을 이야기했을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또 안 나오도록 잘하면 좋겠고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나쁜 욕이랑 승질내고 본인 화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잘 끌어서 아이들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게 감독이나 코치들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워낸 손웅정 감독. 진실 공방 속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같이 밝히며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것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에도 오물풍선 250여 개를 날렸는데 이번까지 포함하면 7번째 살포입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오늘 아침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도 감행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동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는데 한미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새벽 5시 반쯤 경기와 서울 곳곳에서 바라본 동쪽 하늘에 하얀 연기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항적으로 추정되는 비행운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 시각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에 있는 알섬 쪽으로 날아가다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는데 파편은 발사 지점에서 250km까지 날아갔습니다.
군은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고 연기가 평상시보다 많이 나서 비행운이 남았다며 엔진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과 4월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한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루즈벨트 한반도 전개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일 수도 있고,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주도권은 북한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또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쓰레기로 위해 물질은 없었지만 벌써 6번째 오물풍선 살포입니다.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GPS 전파 교란과 오물풍선까지 북한은 최근 도발 형태를 다양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군은 지금도 언제든 확성기를 가동할 수 있다며 시행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3명의 주자들은 오늘도 영남권 당원들의 표심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에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나간 지 며칠 됐어요. 또 하겠다. 지금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하겠다고 하니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겠다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홍준표 시장이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에 만났었죠. 나경원 의원 최근에 만났었고 그리고 원희룡 의원은 오늘 만났고 예, 한동훈 의원만 지금 안 만나는 거네요. 한동훈 후보만.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과는 만남이 불발이 됐는데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본인이 거절했다고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 이쯤 되면은 홍준표 시장이 그 사감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시선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러면은 이런 것이 과연 홍준표 시장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대단히 의문입니다. 정치인은 특히나 대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이라면 예. 국사를 사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어떤 목적과 판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만나기 싫어도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만나서 뭐 덕담도 하고 예. 뭐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예 만나지 않는다. 이것은 대단히 협량해 보이죠. 속이 좁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만남을 거절함으로써 잠재적인 정치적 위험이 하나 커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전당대회 결과에서 대구 지역 또 넓게는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굉장히 좋은 스코어를 얻었을 때는 홍준표 시장의 대구 경북 지역의 영향력이 매우 작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남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과연 그 정도의 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맞는가? 아하. 홍준표 시장도 한번 숙고하실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 의원 전 장관하고는 저렇게 이제 꼭 껴안는 포옹도 오늘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질투심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홍준표 시장이 1996년에 정계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정계 입문 이후에 단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다가 2020년 총선에서 그때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총선의 경선 결과에 공천 결과에 불복하고 네. 탈당을 했던 적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2017년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가서
그 참패를 한 이후에 18년에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이끌었었는데 예. 그때 패배한 이후에 뭔가 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나서 예. 공천을 받지 못했죠. 그런 본인의 그 아픈 그 탈당의 역사가 있는데 똑같이 총선 참패를 그 이끌었던 한동훈 위원장은 그 이후에 뭔가 인기가 높아지는 걸 보면서 예. 나는 그렇게 공천도 안 주고 그랬으면서 왜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는가. 근데 본인께서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이 명분이 없어지고 전 비대위원장 사퇴한 이후에 예. 뭔가 자맹을 겪고 있을 때 예. 뭔가 본인이 계속해서 두들기면서 그 사람을 그 수면 위로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본인의 행태를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아까 송영훈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뭔가 이 정치를 사심에 의해서 하는 뭐 사적 네. 감정에 의해서 하는 매우 안 좋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4월 달에 이제 총선 끝난 다음에 윤 대통령하고 한번 만났었잖아요. 홍 시장하고. 그때 이후로 그때부터 더 가속화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총선 다음 날부터 홍준표 시장은 총선 다음 날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윤 대통령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4월 16일이죠. 16일이죠.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면은 홍 시장 비판을 개시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금 6월 26일이니까 벌써 2달 하고 보름이 지났어요. 그러네요. 2달 보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사실상 뭐 매일이나 사흘이 멀다 하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것은 정말 사감이 아니냐라는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홍준표 시장을 앞다퉈서 만나려는 이유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이 여의도 문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명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중에 영남 후보가 없어요. 한동훈, 그다음에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모두 서울에서 초중고를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만 이제 제주도 출신인데 영남 후보가 없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지금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일종의 TK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다투어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여기서 되새겨볼 수 있는 장면이 그 한동훈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동대구역을 갔을 때 한번 기차 시간을 미루고 시민들의 사인 공세를 다 소화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은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찾아온 시민들이 누가 보내서 왔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뭐 어떤 유력 정치인이 동원해서 왔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대구 경북에 있는 그 시민들도 당원들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그 단체장을 물론 그 단체장들께서도 원로로서 역할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을 찾아간다고 해서 표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닌데 홍준표 시장의 영남 대표성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번 이제 그 전대 룰이 8대2잖아요. 80대 20. 당심이 이제 80이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의 한 40%가 영남권에 모여 있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영남에 이렇게 몰려가는 것도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 뭐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하면 호남을 먼저 찾고 호남에 구애를 하는, 왜냐하면 호남 당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은 영남의 당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은 영남 당원을 다 합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많은 것도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도권 민심을 읽는 선거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의 그런 방향이 발언이나 이런 것들,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과연 수도권 민심과는 일치하는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세 후보가 홍준표 시장이 물론 적의 적은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전당대회에서 그 적으로 맞붙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을 가열차게 해주고 있다고 해서 홍준표 시장과 뭔가 너무 친근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는 소탐 대신할 수 있다. 영남의 그 모든 표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표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수도권 민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성 발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당권 주자들이 우군 확보에도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보좌관을 특정 후보의 캠프로 보내는 일이 있다면서요? 그런 일은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 우리가 되새겨보면 지난 3.8 전당대회 때도 있었습니다. 당선된 김기현 후보의 캠프에도 여러 의원실에서 보좌진을 파견한 것이 다 널리 알려졌었고 지금도 그 언론 보도들도 다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권성동 의원께서 이런 것은 당규 위반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규 위반이 아니라면은 이런 사문화된 규정은 없애는 것이 맞고 위반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어떤 의원들이 배현진 의원하고 송석준 의원 이 두 분은 이제 원래는 이제 친윤계로 분류가 됐던 이제 분들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 캠프로 보냈나 봐요, 보좌관을. 제가 정확한 그 파견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네, 네.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것은 38 전당대회 때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당규에는 것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당규에는 그 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의원에 대한. 그 후보가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본인 후보가 아니었을 때. 아니면은 네. 다른 후보를 위한 그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은 보좌진을 파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이제 당규 그게 위반이 가능한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기존에도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글쎄요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앞서 이제 친윤의 분화를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제 과거의 친윤이라고 불리던 분들도 사실은 그 경계가 모호하죠. 왜냐하면은 어떤 친소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을 친윤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디까지인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더욱 이제 분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국회의원들은 다 개개인의 정치적 소신, 주관이 있고 네. 거기에 친소 관계 같은 것도 다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은 이제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과거의 친윤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도 그렇군요. 가시적으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현진 의원, 송석준 의원,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캠프로 보좌진 보내고 있고 또 이용 전 의원은 사실 그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렸었잖아요. 원희룡 후보를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친윤계가 지금 분화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이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벌써 이 차기 권력, 차기 대선 후보에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은 뭐 이번 전당대회는 워치앤씨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뭐 이용 전 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관계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의 멘트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론, 뭔가 대통령실이 입김을 작용하는 게 보일수록 오히려 저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네.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대통령실을 그렇게 흔들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실이 계속 뭔가 한동훈 그 후보의 진영과 이렇게 척을 쌓고 안 좋은 기억을 남기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지지자들조차도 갈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김을 넣을수록 오히려 본인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 보좌진 파견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면 민주당도 똑같거든요. 전당대회 할 때 보좌진들 다 파견합니다. 그게 네. 그리고 보좌진들이 그렇게 전당대회 대선 그 대표 캠프에 가서 뭔가 일을 실무를 하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본인들이 다른 의원실에 뭐 그 또 지원을 할 때 전당대회 캠프에서의 경험도 본인의 그 레주메로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네. 오히려 자신들 경력 쌓는 거고 좋은 일인데 이거를 갑자기 트집 잡고 뭔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 뭐 지원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거는 다른 당의 보좌진들이 볼 때도 매우 속 좁은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이런 가운데 당대표 구도가 이른바 이제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런 구도로 굳어가는데 당 일각에서는 원희룡, 나경원 이 두 후보의 연대론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고 그리고 방향과 생각, 정치 경험이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까 서로 잘 협력하고 좀 힘을 합쳐서 가라. 어떤 길이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려나가지 않을까. 저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의 말을 빌어서 시작을 했고 자기는 모든 것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벌써부터.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네. 썩 반갑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의 상황을 좀 짚어보면 2021년 전당대회 때 이미 당대표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졌죠. 그리고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연판장 사태가 불거지면서 아예 출마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사실상 세 번째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중간에 단일화를 통해서 드랍을 하게 되면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결과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승리,
두 번째 잘 지는 것. 근데 잘 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죠. 세 번째가 잘 못 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잘 못 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원희룡 후보가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도 할 겁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예, 그 네 번째가 가장 안 좋은 선택지 결과인데 예. 그러면 나경원 후보로서는 현재 결선 투표 전까지는 물러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럼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개시되기 직전에 출마 선언을 하고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4주도 채 안 돼서 다시 들어가려고 출마 선언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분은 적어도 1차 투표까지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결선 투표가 성사된다면 그 다음 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1차 투표 이전에 단일화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허.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에서 단일화할 가능성. 뭐 단일화는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혹시나 간다 하더라도 나경원 후보가 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본인이 떨어지고 혹시나 원희룡 후보가 결선 투표에 한동훈 후보가 가게 되더라도 예. 원희룡 후보에 대한 뭐 지지나 이런 것들을 표명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해왔던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기는 선거를 못했던 사람이다. 총선에 패배하지 않았냐. 근데 그 원희룡 후보도 똑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번 총선에서 붙었던 사람이고 선대위에서 직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런 총선에서 패배했던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과 단일화를 한다? 이건 자기 모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뱉은 말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결선 투표로 저는 가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가더라도 아마 한동훈 후보가 아주 가까스로 50% 밑에 뭐 근사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표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결선 투표가 사실상 저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3인등을 했던 후보가 과연 사실상 그렇게 큰 가능성이 없는 2등 후보에게 올인을 할 것인가? 저는 나경원 후보가 사실 아까 우리 송영훈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전 전당대회에서도 사실상 그 초유의 연판창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 감정도 남아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친윤 후보를 표방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연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친윤 쪽에서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후보가 마지막까지 지지 선언까지 안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전제는 결선 투표가 있어야지 나머지가 성립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결선 투표가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의 득표율이 52%대였어요. 그때 당원 100%였는데 그 전당대회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만으로 10달이 채 안 된 시점에 치러진 겁니다. 즉 대통령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동조화 내지는 존중이 가장 강력한 시점에 치러진 전당대회거든요. 그때 친윤 후보로 분류된 김기현 후보의 득표율이 52%였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이완됐다고 봐야 되는데 10명 중에 1명만 이탈해도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의 득표율의 총합이 50%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번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20%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선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있더라도 첫 번째 문제가 앞서 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후보가 50%에 근접한 일일 때 그럴 때는 2, 3일과 적극적으로 결합할 요인이 없고요. 두 번째 그렇지 않더라도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뒤에 들어와서 자신의 포지션을 잠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위와 3위가 잘 결합하더라도 그 윤상현 후보가 만약에 4등을 했을 경우에요. 그 윤상현 후보의 표가 2위, 3위 표에 그대로 결합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만약에 결선이 있다면 그 1, 2위 후보들은 정말 친윤이 돼야 하겠죠. 여기서 친윤은 윤상현 후보의 윤입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뭐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 또 변수도 아직도 이제 많아가지고 지금 단정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두 분은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그리고 선관위를 잇따라 출범을 했고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준비위원장, 선관위원장 다 뽑았죠, 오늘? 네, 맞습니다. 그 전준 위원장에는
그 이춘석 전북의 이춘석 의원이 됐고 선관위 원장은 이계호 의원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호남 출신으로서 개파색이었죠. 근데 이계호 의원은 물론 친명으로 그 분류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친명 의원들 중에서는 뭔가 친명 관련 아니면 이재명 대표 관련 발언을 자제했던 분이기 때문에 개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차기 다른 후보군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최고위원 후보군조차 오로지 다 친명 후보들만 나오고 있다 보니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아니면 이런 우려, 다양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뭐 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거를 이끌어가는 그래도 심판들은 뭔가 최대한 중립적인 사람들을 뽑아야 만약에 아직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 혼자 나올지 이재명 전 대표라고 이제 해야 되나요? 이재명 전 대표가 혼자 나올지 다른 후보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라도 최대한 중립적인 사람을 뽑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단일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전당대회를 어떤 식으로 치러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혼자 출마하는데 이제 전국 순회 경선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유의미한 대항마가 나오려면은 지금쯤 그 후보가 돼야 되거든요. 아직도 안 나온 것을 보면은 혹시라도 차후에 누가 출마를 하더라도 그것은 뭐 페이스메이커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 전준위, 선관위가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더라도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한 집안에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공공연히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국민들의 시선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준비위원회와 선관위도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대표 경선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 후보들마저 지금 친명 마케팅에 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성호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고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자기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지 뭐 이 대표와 가깝다, 이 대표와 함께 뭐 지방선거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갖고는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그저께인가요? 출사표를 던졌죠. 그때 이재명 대표의 시대, 강선우가 열겠다. 이렇게 첫 일성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친명계에서조차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타이밍도 내용도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타이밍 자체는 지금 사실상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조금 뒤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최고위원 후보군이 그 대부분이 이제 친명 후보군이다 보니 아마 선수를 쳐서 뭔가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좀 어필하고 싶은 그런 전략적 마인드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그렇다면은 왜 친명 후보들 중에서 본인이 차별화를 갖는지를 어필했어야죠. 아마도 친명 후보들 모두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이끌겠다. 이재명 대표를 뭐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후보들이 다 친명 후보들 아닙니까? 그런 후보들 사이에서 굳이 다 똑같이 할 말을 먼저 했다? 이걸로는 저는 차별화가 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오히려 국민들이 느끼기에 안 그래도 그 이전에 아까 뭐 또 지적을 하셨던 뭐 아버지 발언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리고 나서 논란이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한 기색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얘기는 좀 자제해달라고 해라.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최고위원을 나가겠다는 분이 그런 또 불편한 말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대표 선거도 상당히 이제 흥행에 실패할 것 같은데 최고위원마저 이게 친명 의원들로 이렇게 줄 세워진다면 역시 뭐 흥행에는 좀 빨간불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다른 측면에서 흥행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드라마는 명작이어서 시청률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시청자들이 굉장히 분개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는 이렇게 흘러가면은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강선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강민구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이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고 강선우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오늘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계호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그 어떤 말을 했냐면은 친명 이계호 이만 가보겠습니다. 또 이 발언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전당대회 과정에서조차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재확인했을 때 과연 뭘 얻을 수 있을지 역시나 의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두고 대권 그리고 중도 확장성에 불리한 행보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의 말이었는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과연 이번에 당대표 연임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우려되는 게 좀 있어요. 당대표를 계속 하시게 되면 진영이 가두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데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극 체제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얘기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이제 달라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도움이 안 될 거다. 또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상호 전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사실상 뭐 친명 다선 의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명 다선 의원들끼리 경쟁을 해서 당대표를 선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호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진영이 갇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독단적인 국정 운영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도층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불편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좀 물러나 있다가 그런 중도층들의 그 좀 불편함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당이 또 너무 강하게 나갈 때 또 중재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뭐 대권을 나갈 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 사실 대안이 없다도 말하지만 대안이 없도록 만든 것도 사실 민주당이거든요. 사실 국회의장 이 당내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후보들에 대한 비난, 정성호 의원도 사실 그런 비난을 받았던 당사자 아닙니까? 왜 나오냐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조차도 수박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어떤 후보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바라는 강성 지지층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성 지지층이 그럴수록 이런 친명 의원들 오히려 아니면 당대표가 선거에 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강성 지지층은 또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욕먹을 용기 그런 좀 비판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지금 당에 너무 없다. 그래서 우상호 전 의원도 아마 본인께서 원내에 있을 때 계속 그런 역할을 좀 하셨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출판기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게 좀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야 당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무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경선에 지금 그래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인영 의원인데 고민 중이라고 지금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고민하고 있을 걸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이제 다시 그 연임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내는 메시지도 상당히 이제 또 중요할 텐데 그 두 가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이인영 의원의 고민은 본인이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한다면 낙선할 것은 매우 유력한데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즉 지난번 2022년 8월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와 박용진 의원 간의 그 경선에서 77대 23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 실질적인 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50% 차이가 넘게 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에게 고마워해야 될 그런 경선입니다. 같이 후보로 띄워준 것에 대해서. 그런데 박용진 전 의원이 지난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단히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걸 민주당은 전체가 다 봤어요. 이인영 의원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고민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연임 메시지는 사실 본인이 지금 뚜렷한 어떤 공적인 가치를 제시하기가 힘들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면 그 주초에 월요일에 지금 사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부분을 선명하게 제시를 했을 겁니다. 본인도 그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퇴 선언할 때는 그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여야가 이제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 어제 이제 법사위 등 상임위 활동을 놓고 이제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졌는데 여당이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입법청문회 당시에 고압적인 태도가 상당히 결정적이었다고 봐야겠죠.
뭐 그것도 있고 네.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의 그런 유상범 의원과의 충돌, 그 과정 속에서의 그런 운영 그런 네.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아마 제소가 되는 네, 것 네, 같은데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그리고 그 청문회 당시에 그 증인들의 선서 거부도 하고 그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뭔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부적절한 언행들이 있었죠. 뭐 10분간 퇴장하세요라든지 예. 그러면서 또 박지원 의원과 뭐 마치 농담을 주고받듯이 그 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저는 그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하고 혼내야 된다고 하실수록 원칙을 지켜야 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선을 좀 넘었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위원장이 조금 더 위원장 아닙니까? 네. 유상범 의원도 그 두 분의 다툼에 있어서는 둘 다 잘못했죠. 두 분이 마치 요즘 이제 초등학생 싸움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된다고 하던데 요즘 초등학생도 그렇게 싸우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유치한 싸움을 하는 과정들을 그러니까요. 봤을 때 그래도 좀 더 책임이 있는 위원장이 좀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어쨌든 정청래 위원장도 지금 뭐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맛제소를 할 분위기던데 언제쯤 좀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되려면 일단 딱 한 명만이라도 바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요, 법사위원장을 정청래 의원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청래 의원은 앞서 그 증인 10분 퇴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증인하고만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상범 의원과의 그 참 기가 막힌 설전도 네. 있었고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같은 당 의원과도 사실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14일에는 서영교 의원하고 그 발언 순서를 놓고 굉장히 언쟁이 있었거든요. 그랬었네. 서영교 의원이 잠깐 나갔다 왔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의 차례를 건너뛰고 다음 사람 호명하니까 서영교 의원이 왜 내 차례인데 그러냐라고 해서 그때 또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그 과거에 이제 그 유능길 소설가의 소설 완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었었는데 예. 조영기 탤런트가 주연을 했어요. 그때 그 주인공이 다 기억하시네요. 노란색 완장에 그 파란색으로 감독이라고 써진 그 완장을 차고 저수지 감시원이 되는데 그 완장을 차고 나서 소위 말하는 온갖 완장질을 합니다. 동네 어르신에게도 예. 뭐 영감님 눈에는 여기 완장이 안 보이냐, 예. 이 완장을 봤으면 얼른 내 잘못했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태도는 그런 걸 연상시켜요. 예. 빨리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다른 분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정청래 위원장이 정말 태도를 고쳐야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이게 그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이 사선의 정청래 의원을 이제 그 상임위원장으로 이제 앉히는 데는 상당히 이제 전략적인 뭐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뀔지 안 바뀔지는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숫자가 2만 명을 넘겨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범행은 1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마약 범죄가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파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평범한 아파트 우편함에서도 집 주변 야산에서도 발견되는 물건들, 바로 마약입니다. 경찰에 검거된 대마 유통 일당 가운데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있었고 번호사 사진할 수 있고 책도 적부심 점거할 수 있고 마약 청정국은 이미 옛말, 학교에서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중학생도 있습니다. 담임 교사가 이제 어디 아픈 줄 알고 어디 아프냐 괜찮냐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던 과정 중에 아이가 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1년 동안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 7천여 명으로 집계가 시작된 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50%, 4년 전보다는 7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500명을 넘지 않았던 10대 마약 사범은 1년 만에 급증했습니다. 전체 연령대에서 10대, 20대 젊은 마약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아졌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는 국제 밀수 조직들을 통해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마약들은 유통 조직들을 거쳐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퍼지는데 총책과 관리책, 전달책으로 뿔뿔이 나뉘고 보안 메신저를 사용해 검거도 쉽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설치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약 밀수를 막고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홍익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결정했던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섭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내일부터 기한이 없는 휴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은 휴진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일방적 발표로 전에 없던 혼란을 불러왔다며 의료계의 문제의식에 귀를 기울이고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 집단 휴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과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의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복지위 청문회에서 자신이 2021년 대변인 시절 냈던 논평에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했던 발언을 재소환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며 의사 면허 제도를 비판했는데 임 회장이 거친 욕설을 했다며 지금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강 의원이 또 과거 임 회장의 다른 막말 사례들을 지적하며 막말 폭격기라고 몰아세우자 임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를 두고 정부를 향한 야당 측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왜 2,000명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천공이 제시한 거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성 씨가 이 씨여서 2,000명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뭐 그게 사실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뭐 5씨나 6씨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당은 과거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제대로 된 추계 모형을 반영을 해서 도출한 수치, 그리고 공통적으로 2035년 기준 10,0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장관이 결정했다. 청문회에는 환자단체도 출석해 의료 공백 장기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도 환자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간 이어질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조속히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고 정신건강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예방과 치료, 회복 등 모든 주기를 아우르는 세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기 안에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질 환자와 가족, 정신과 의료진, 심리상담 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고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게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아무리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 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신건강의 모든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방과 치료, 회복 등 3가지 큰 방향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만큼 임기 안에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이제 착수합니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와 관련해서는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신건강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재활과 고용,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하는 만큼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K반도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금융세제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개시됩니다. 17조 원 규모로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소부장과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로 일반 산업은행 대출보다 대기업은 최대 1.0%포인트, 중소 중견기업은 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은 금리로 기업이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천억 원에 더해 신규 펀드 8천억 원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국가 전략기술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과 관련된 시설 투자는 15%, R&D 투자는 30에서 5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첨단 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R&D 세액 공제 적용 범위도 연구시설 이용료와 기술 정보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와 인력 양성 분야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의 재정이 집중 투자됩니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도로와 용수 등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소요 비용을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가 모두 6,033조 원으로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의 2.5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이달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가 지난 2020년 4분기 242.7%에서 지난해 4분기 251.3%로 매년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선진국은 부채 축소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기업 부문과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근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 사이 중고거래 때 카드 결제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금융위는 YTN 취재진에게 다음 달 승인에 무게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앱에 카드를 등록해 구매자가 결제하면 당근이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방식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실화한다면 현재 현금 거래로 발생하는 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기내 압력 조절 실패로 수천 미터를 급강하해 승객들이 부상하거나 또 20시간이나 출발이 지연되는 등 항공 관련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항공사 CEO들을 비행기 정비고로 불러들였고 또 다음 달 1일부터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두에 대해서 특별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지상 1000m 상공에서 기내 기압 조절에 실패해 무려 6,100m를 급강한 인천발 타이완행 대한항공 189편. 공포에 질린 승객들이 산소 마스크를 썼지만 15명이 고막 이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보다 일주일 전에는 오사카행 티웨이 항공이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는데 마지막엔 탑승 상태로 2시간 넘게 이륙하지 못해 쓰러지는 승객도 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2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공항장애가 있다고 내보내달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셨거든요. 티웨이 항공은 이외에도 방콕발 청주행 항공기가 20시간 지연되는 등 불과 사흘 새 4편이 심각한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항공 수요 성수기를 앞두고 이처럼 불미스러운 항공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 장관이 5개 항공사 CEO를 대한항공 정비고로 불렀습니다. 항공기 여기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 입구입니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열교환기가 이제 안에서. 대한항공 측은 기압 조절 실패에 대해 보잉 737 기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1년 만에 한 번씩 깔고 이제 11개월, 10개월 된 건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근데 그 전에 더 자주 해야 되겠네요. 네, 737 이전 버전은 이제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똑같은데 조금 그 기능을 바꿔놨어요, 보잉에서. 새로 나오면서 737-A선. 그래서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가 보잉하고. 박 장관은 현장에 나온 항공사 CEO들에게 자체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국토부에는 11개 국적 항공사 모두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뢰이거든요. 비행기 타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항공산업은 그 하나의 항공사뿐만 아니고 항공산업 전체가 컬랩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30여 명의 안전감독관을 각 항공사에 파견해 정비와 부품, 비상통제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가 한일 롯데그룹의 핵심 일본 롯데홀딩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오늘 도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임 이사가 롯데파이낸셜 대표로 금융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 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2차 피해까지 자세히 언급하며 형수를 꾸짖었는데 환영 입장을 낸 피해 여성 측은 황씨 처분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SNS 계정을 통해 축구 선수 황의조 씨와 다른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 형수 A씨.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A씨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선고 과정에서 범행에 따른 피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A씨를 꾸짖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영상 유포를 통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러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 선고 직전 이뤄진 공탁 역시 유리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A씨가 반성문을 내기만 했을 뿐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선고 뒤 항소심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다소 위로받았다라는 말씀으로 그 판단 이유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영상을 찍은 황의조 씨에 대해선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며 원칙에 따른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는 벌이지 않는 가운데 처분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었는데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신천동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아내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문제가 제기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교육청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정황과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이 확인됐고 최근 이 교사에 대한 순직도 인정됐던 만큼 교원단체들은 즉각 재수사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대전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초등학교 교사가 숨졌습니다. 시 교육청 조사에서 숨진 교사는 앞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4년 동안 16차례나 반복적인 민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런 민원에 당시 학교 관리자들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을 2차례나 받았음에도 회의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유족 고소와 시 교육청 수사 의뢰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학부모 8명과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수사해온 경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민원 내용과 학교 측 대응, 교사의 진술 등을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로 인정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순직을 인정한 인사혁신처의 결과와 다른 수사 결과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좀 실망스럽고 참담한 마음이고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도 처벌받지 않는 이런 사회,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참된 사회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순직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 그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그 사례가 사실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이런 법적 조치는 전혀 없다는 것이 고인의 순직 인정과 명예회복에 앞장서왔던 대전교사노조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사라지게 한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해도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내 교권 침해를 인정해 주는 곳은 없구나라는 사실에 선생님들께서 모두 절망하고 계십니다. 교사노조는 다음 달 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유족 측의 이의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경위는 앞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피의자 어머니에게 자신이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정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총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교사가 제보한 쪽지에는 박 회장이 안아주고 싶다,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는 오늘 새벽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일인 어제 북한 각지에서 대규모 반미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인 어제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근로자와 학생 등 10만여 명이 참석한 군중 집회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연설을 통해 북한 사상과 무력 도발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치고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7년 만에 해상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서북도서에서 정례적으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비! 쏴! K9 자주포가 근음과 함께 포탄을 발사합니다. 넓은 면적을 타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천무와 숨어있는 해안포를 공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불을 뿜습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이번 훈련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모두 290여 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된 이후 처음 실시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으로 6년 10개월 만에 정례 훈련이 재개된 겁니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 완충구역 내 사격이 금지되면서 그동안 서북도서 해병부대는 K9 등을 육지로 옮겨 사격 훈련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해병대는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으로 해병대 화력 운용 능력을 높이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한미공군의 연합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 공군의 F-22 랩터 등 한미공군 전투기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전투기들은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거나 미리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F-22 등 미 공군과 한 팀이 되어 훈련하면서 원팀 원골의 팀워크와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값진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철통 같은 영공방위 태세 유지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에 이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 한미 3국은 이번 주 해상과 수중, 공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훈련하는 프리덤 엣지를 실시하며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둘러싼 군사 기밀 유출 분쟁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2012년에서 15년 KDDX 관련 기밀을 몰래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방위사업청은 대표나 임원이 개입한 정황은 없다며 HD 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경쟁사인 한화오션은 지난 3월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HD 현대중공업 임원도 개입했다고 고발했고 이에 HD 현대중공업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한화오션을 맞고소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가 총기 폭력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라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북쪽 주택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여성 2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13살 소녀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50대 용의자가 대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엔 미 아칸소주 소도시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명 이상 사상자가 난 총격 사건이 240건에 육박하면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I mean, it's an epidemic out here with this crime. You know, we're battling it every day. We're losing lives. So I think it's much needed. 이처럼 끊이지 않는 총기 범죄 심각성에 대해 미국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가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내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보고 강력한 입법과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0년 이후 청소년 사망 원인으로 총기 관련이 자동차 사고를 넘어섰다며 가족과 친구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we apply a public health approach to gun violence, we can do what we did with cigarettes and with car accident-related deaths, which is ultimately to make people safer. 이를 위해 예외 없는 신원조회 시스템 구축과 자동소총 판매 금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총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규제 여론이 커지지만 반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The sale, possession, and use of firearms is constitutionally covered behavior, so nope, can't do that. But the criminal misuse of firearms is already itself criminal. 때문에 미국 공중보건 책임자의 이례적인 총기 규제 촉구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정보 기밀을 폭로해 미국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석방된 위키리스크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저녁 고국인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어산지가 호주에 도착하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석방에 도움을 준 미국과 영국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산지는 미국령 사이판 지방법원에 출석해 공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그에게 5년형을 선고한 뒤 영국 교도소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인정해 이날 바로 석방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뉴스에 로봇 기자가 등장해 현장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보도 주제 역시 주요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갖춘 로봇이 두 발로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국 관영 CCTV 특약 기자 샤오징이 첫 중계 방송에 나선 겁니다. 마주 보고선 또 다른 로봇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除了我之外，今天的1号机也是一位机器人摄影师。我们非常荣幸参与到本次直播。 첫 생중계 장소는 베이징의 자율주행차 시범구역. 미래 첨단 산업을 보도 주제로 택했습니다. 샤오징은 멘트를 하면서 수시로 손짓을 하고 걸어서 장소도 이동합니다. 물론 정해진 각본대로 앵커의 질문에 대답하고 일부 영상은 미리 편집해둔 거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CCTV는 발전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샤오징이 보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看来我们的自动驾驶未来已来，而小鲸的未来也将会更加的精彩无限，会替我们到达很多人类到达不了的地方去采访报道。 앞서 항저우 방송은 지난 2월 춘제 연휴 AI 앵커에게 저녁 뉴스 진행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今年春节终于可以回家了，因为杭州有人替我值班播新闻。过年期间，请放心，数字分身小雨将代替雨晨，只好连播每一班。 중국 방송 뉴스의 이런 새로운 시도, 저 같은 기자나 앵커를 대체해 나가겠다는 신호일까요? 아직은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선전에 방점이 찍힌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시민단체들이 티켓 가격 짬짬이를 통해 폭리를 취한다며 대형 영화관 업체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극장 측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티켓 가격이 유사한 건 비용 구조가 유사한 사업 특성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앞에 모여 피켓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형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티켓 가격이 최대 15,000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3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두 회사가 따라 올리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적인 담합행위나 이런 것 아니냐. 이어 팬데믹을 지난 지 오래됐고 흑자로 전환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티켓 가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000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관 측은 다양한 가격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결정은 각 사업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영화 티켓 가격이 비슷한 건 운영 형태, 판매 상품 등 비용 구조가 유사한 영화관 업계의 사업적 특성에 따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호황기였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60%가량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영화 티켓 가격을 부담으로 느끼는 관객들도 많은 만큼 티켓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80억) 지구촌 축제 파리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전체적인 경기력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대한체육회는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안세영이 빠르게 셔틀콕을 내리치고 황선우는 거세게 물살을 가릅니다. 유도 김민종의 업어치기와 태권도 박태준의 발차기인 힘과 스피드가 더 붙었습니다. 양궁의 화살과 펜싱의 칼끝은 파리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딱 30일 남은 파리올림픽. 이곳 대표팀 선수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이겨내며 마지막에 웃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각종 국제대회를 뛰어보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바쁘게 지나갔기 때문에 올림픽을 뛸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또 올림픽에서 저의 무대가 또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라는 종목 자체에서도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태권도 시합 기준 42일 남았는데 점점 더 체감되고 있는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종 집계된 출전 선수는 21개 종목에서 140명. 육상에서 한두 명이 추가될 가능성이 남았지만 구기 종목이 부진했던 탓에 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최소 규모입니다. 금메달 5개, 종합 15위 목표는 그대로. 하지만 최근 여러 종목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며 눈은 조금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거는 어쨌든 경기가 끝나야 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그 종목별로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다. 이렇게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체육회는 40도를 웃도는 파리 현지의 무더위에 대비해 15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일명 쿨링 조끼를 준비하는 등 선수의 컨디션 관리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4개를 북돋기 위해 국민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팀코리아! YTN 이경재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로 발탁돼 A매치 데뷔전에서 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린 배준호 선수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스토크시티 미드필더로 39경기를 뛰며 2골 6개 도움을 기록했었는데요. 배준호 선수가 전한 각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형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이제 또 계속해서 소집을 들어가고 좋은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음 소집에 또 뽑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들어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경기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이제 소속팀에 가서 또 많은 공격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제 장점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날이 다시 더워졌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불쾌감이 더 심해졌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남부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광주가 27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네, 내일 중부지방은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제주도에 이어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장맛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네,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주말부터 다시 장맛비가 오겠고 이때는 중부지방에도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드는 만큼 주의할 것도 많은데요. 특히 비가 내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우산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보통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도록 밝은 색의 우산을 쓰는 것이 좋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네, 색이 들어간 우산을 쓰면 시야가 가려져서 아이들이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 우산을 쓰는 것이 사고 예방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대신 밝은 색의 옷으로 운전자가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수요일은 뉴스나이트가 조금 일찍 끝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 잠시 뒤에 방송되고요. 저희는 내일 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